여러분이 지갑을 열어서 지폐를 꺼낼 때마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 돈의 숫자는 이렇게 클까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치킨 한 마리에 2만 원이라니 외국인들이 보면 정말 큰 숫자죠. 일본은 엔화로 100엔이면 우리 돈 1,000원 정도인데 미국은 달러로 5달러면 우리 돈 7,000원쯤 되니까요. 유럽에서는 커피 한 잔이 3유로면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4,000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에는 우리나라 경제사의 가장 아픈 실수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1962년에 일어났던 화폐개혁 이야기 말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돈의 역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벌인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화폐개혁의 숨겨진 진실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실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부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명확했죠. 부패한 정치를 청산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변화를 간절히 기대하고 지지했습니다. 해방 후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전쟁의 상처도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워줄 존재를 갈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막상 권력을 잡고 나니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경제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데 정부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미국은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상처가 아직 생생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그렇다고 소련이나 중국에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냉전 상황이었고요. 바로 그때 새로운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이 화폐개혁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돈을 숨겨두고 있어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충분한 물이 있는 강에서 누군가 댐을 막아놓은 것처럼 숨겨진 자금들만 제대로 끌어낼 수 있다면 경제 개발에 필요한 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숨겨진 재산을 조사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1962년 6월 9일 밤 9시 갑작스럽게 화폐 개혁이 발표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환을 원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죠. 10환을 1원으로 교환해 주되 한 사람당 교환할 수 있는 금액에는 엄격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대략 한 달 월급 정도인 5만 환, 즉 색돈 5,000원만 즉시 바꿔주고 나머지는 예금으로 동결시킨 후 정부가 조사를 마치면 차례차례 교환해주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돈들이 과연 언제, 얼마나 제대로 교환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모아둔 돈이 100만 환 정도 있었다고 합시다. 새 돈으로는 10만 원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당장은 5,000원만 바꿔드리고 나머지 9만 5천 원은 언제 바꿔드릴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람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죠. 은행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제대로 교환될지 불안에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화폐 단위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재산 조사를 벌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돈을 교환하러 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가정의 재산 규모가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축적된 것인지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야심찬 계획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철저한 준비 부족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 새로운 화폐 공급도 원활하지 않았고 교환 절차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들조차 정확한 교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고, 지방의 작은 금융기관들은 아예 새 화폐 자체가 부족해서 교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의 심리적 반응이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해지자 본능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도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금, 달러, 부동산, 심지어 쌀이나 설탕 같은 생필품까지 사재기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화폐 개혁이 발표되자마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생필품이라도 미리 사두려고 했거든요. 쌀, 설탕, 기름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옷감, 생활용품까지 모든 것의 가격이 치솟았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더 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온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부자들이 집안 구들장 밑이나 장독대 뒤에 거대한 돈더미를 숨겨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돈이 거의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로 가난했던 겁니다. 숨겨둔 거대한 부가 있어서 경제에 돈이 돌지 않는 게 아니라 애초에 돈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정부의 기본적인 현실 인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이런 참담한 결과가 드러나자 미국 정부도 강력하게 개입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화폐개혁 정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력히 압박했어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런 식의 급작스러운 화폐개혁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판단이었죠. 실제로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오랜 경험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였으니까 이런 통제 경제적 정책의 부작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한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냉전 최전선에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혼란은 안보에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화폐 개혁은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사실상 포기되었습니다. 교환 금액 제한도 풀렸고 동결되었던 예금들도 대부분 풀어졌으며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은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채 조용히 마무리되었죠. 정부로서는 완전한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고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킨 채로 말이에요. 더욱이 이후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협상에서도 이런 경제정책 실패가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 개혁이 실패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현재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연구와 검토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당시 정부는 몇 명의 고위 관료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거나 해외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거나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국민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화폐 개혁 같은 경제 정책은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데 정부는 오히려 국민들을 잠재적인 탈세자나 경제 질서 교란 세력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보였어요. 화폐 개혁 이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2번의 화폐 개혁을 경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 전쟁이라는 극도로 특수한 상황 때문이었죠. 한국 전쟁 중에 북한군이 서울의 한국은행 조폐창을 점령하면서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유통시켰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화폐를 바꿔야 했던 거죠. 전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 1962년의 화폐 개혁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평시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정책적 화폐 개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도 더 컸고 실패했을 때의 정치적 타격도 훨씬 심각했어요. 특히 재산을 조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죠. 정부를 믿고 정직하게 돈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사회 전체에 팽배했던 거예요. 실제로 화폐 개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했던 교환 일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교환 조건이 중간에 바뀌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거든요.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런 경험은 우리나라 경제정책 역사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정부도 화폐 개혁을 감히 시도하지 않고 있어요. 중간중간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1962년의 실패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서 결국 무산되기를 반복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폐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정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빼앗으려는 시도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돈의 단위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인 것도 바로 이런 역사적 경험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종종 화폐 개혁을 통해 단위를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터키는 2005년에 100만 터키 리라를 한 터키 리라로 바꾸는 대대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죠. 브라질도 1990년대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화폐 개혁을 여러 번 실시했고,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심지어 북한도 2009년에 화폐 개혁을 시도했지만 완전히 실패해서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1962년의 실패가 너무나 강력한 반면교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떤 정치인도 화폐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어려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가격 감각에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서 라면 한 그릇이 800엔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8,000원 정도인데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거든요. 유럽에서 커피 한 잔이 3유로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는 4,000원 정도인데 3이라는 숫자 자체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가격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햄버거 하나가 8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는 10,000원 정도인데 숫자상으로는 훨씬 저렴해 보이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국가 경제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물가를 보면 숫자가 크다고 비싸다고 느낄 수 있고, 이는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국제 비즈니스를 할 때도 가격 협상에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같은 가치의 상품이라도 가격을 표시하는 숫자가 크면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전문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실제 가치를 정확히 계산하지만 첫인상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물론 화폐 단위의 크기 자체가 경제력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1엔이 우리나라 10원 정도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10배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니거든요. 경제력은 GDP, 1인당 소득, 생산성, 기술력 등 훨씬 복합적인 요소들로 결정되는 거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 물가를 접할 때의 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느끼는 가격 감각의 혼란 등은 모두 이런 화폐 단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화폐 개혁을 다시 시도해 볼 수는 없을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전산 시스템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모든 금융거래 기록이
디지털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1962년처럼 물리적인 지폐를 일일이 교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가 현금 거래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는 시스템상으로만 단위를 바꾸면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기존의 1만 원을 새로운 100원으로 바꾸는 식으로 100대1 비율로 화폐 개혁을 한다면 전산 시스템상에서는 그리 복잡한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국민들의 불안감이에요. 화폐 개혁이라는 말만 들어도 혹시 정부가 무슨 다른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설령 단순히 화폐 단위만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1962년의 트라우마가 그만큼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는 당시 화폐 개혁을 직접 경험한 분들도 계시고 그 이야기를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며 자란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집단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갑자기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면 혹시 경제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될 수 있어요. 보통 화폐 개혁을 하는 나라들을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거나 경제가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터키,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같은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한국이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숨겨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화폐 개혁을 진행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폐와 동전을 디자인하고 제작해야 하고 모든 금융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화폐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죠. ATM이나 자동 판매기 같은 기계들도 모두 새로 설정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 시스템들과의 연동도 다시 맞춰야 하고 각종 계약서나 법률 문서들의 금액 단위도 모두 수정해야 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실수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나 외국인들과 자주 거래하는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의견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주식은 1달러 단위로 거래되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최소 1,000원 단위로 거래되잖아요. 소액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세밀하게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해외 직구를 할 때 달러나 유로로 표시된 가격과 원화로 표시된 가격을 비교하려면 항상 환율 계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화폐 단위가 더 작았다면 이런 계산이 훨씬 쉬워질 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들은 화폐 개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의 경우 거래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 작은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실시간 환율 계산기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화폐 단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는 1962년 화폐 개혁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하더라도 화폐 개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치러야 할 비용과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위험성이 가장 큽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모든 경제정책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믿고 따라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화폐 개혁 같은 민감한 정책은 더욱 그렇죠.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른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나라 화폐의 실질적인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것이죠.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면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화폐 단위가 크다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경제력이 강하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도 엔화 단위가 상당히 작은 편이지만 이것이 일본 경제의 약점으로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단위의 크기가 아니라 화폐의 안정성과 신뢰성이죠. 결국 1962년 화폐개혁의 실패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거나 제도를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국민들의 심리와 신뢰, 국제적인 신인도,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뼈아프게 배웠어요.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국민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정책이라도 준비가 부족하거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원이라는 화폐 단위 뒤에는 이런 아픈 경험과 소중한 교훈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비록 다른 나라들에 비해 단위가 큰 편이라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역사의 무게와 교훈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